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일부 이슈 인터뷰로 문을 엽니다. 전국적으로 10만 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고요.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88,384명 발생했습니다. 줄어들긴 했는데요. 지금의 확산세 어떤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예, 당분간은 환자 발생이 증가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BA.5번이라는 그 하위 변이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환자 발생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증가할 정점을 언제로 보고 계세요? 예, 그게 여러 가지 수리 모델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 한 달 안에 정점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숫자는 평균적으로 주간 일평균으로 아주 많을 때는 한 30만 명까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적 지원이 좀 줄고요.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숨은 감염자가 더 있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숨은 감염자는 이번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 발생이 늘면서 임시 선별 검사소가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개가 더 이제 차려지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것은 이제 호흡기 진료를 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가시면은 얼마 전에 6천 얼마다 지금 7천 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동네 병의원에 가시면은 쉽게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검사가 잘 안 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규 환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휴가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경각심이 떨어지면서 해외 이동이 많아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 여행했다가 들어오시다가 걸리기도 하고 또 외국 분들도 우리나라에 여행하러 왔다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제 그 바이러스가 있고 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숫자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네네. 해외 유입 사례 이렇게 계속 늘면 안 좋잖아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원래 이제 질병관리청은 어떤 외국에서 특별한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게 늘면은 위험 국가로 분류를 해서 이제 검역, 소위 이제 그 항만이나 항구에서 들어올 때, 그 공항에서 들어올 때 검역을 강화를 합니다. 네네. 출발할 때부터 이제 조사를 하고 균이 있으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조치들을 늘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특히 지금은 이제 변이가 좀 의심스러우니까 특히 이제 이 변이가 많이 나왔던 어떤 특정 국가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또 변이 조사를 조금 더 넓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 검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산 대처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개인 자율 방역을 강조했는데요. 개개인 방역 수칙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로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했던 인원을 제한하고 5명 못 모이고 시간을 제한하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근거가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꼭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네네. 지금은 백신도 많이 맞고 또 아주 좋은 치료제가 있고 또 의료 시스템이 많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걸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거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또 국민의 수능도를 볼 때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방역은 국가 책임인데 국가가 주도해서 강제를 하는 것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 많이 아시잖아요. 2년 반을 했기 때문에 뭘 지켜야 되는지는 아십니다. 근데 이제 안 지키고 싶죠. 더 자유로워지시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유행이 막 시작돼서 올라가는 중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좀 지켜주시라는 거고요. 나머지 국가가 꼭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서 표적을 정해놓고 들어가서 딱 방역을 하는 표적 혹은 타겟 방역이라든지 또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 방역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도 정밀하게 조정을 하면서 시행을 하거나 또 혹은 계획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블링 현상이 조금은 주춤은 하고요. 또 감염 재생산 시도가 조금 내려갔다고 하던데 이거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좋을까요?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한 25만에서 30만 명 일평균이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간다고 보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괜찮다, 더블링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는 건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100이 200 되는 거는 딱 더블링이지만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더블링이 그렇게 영구히 갈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커브가 조금 완만해지면서 그래도 정점을 향해서 달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발생 숫자는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율 방역만으로 지금의 확산세 잡을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괜찮을까요? 저희가 이제 자문을 하고 이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 어떤 그 제재 혹은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게요. 왜냐하면 지금 환자가 많이 늘고는 있지만 대신에 중증 화율이나 치명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지난 네네. 오미크론 때는 치명률이나 중증 화율이 높았고요. 상대적으로 지금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을 철저히 보호하고 약을 잘 쓰고 하면 이걸 더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을 쓰면 중증 화율이나 치명률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도로 만들어가면서 조정해 나간다면 어느 정도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전에 비해서는 위험도는 적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독감 경보 매년 발생하는데 아마 어느 시민도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실 거예요. 네. 11월 말에 늘 독감 경보 발생하고 5월 달에 해제합니다. 그런 수준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으면 더 강하게 거리두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방역이 더 바람직하다. 사회를 멈추지 않는 그런 일상 방역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자체가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맷집이 조금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학 방역을 정부가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과학 방역의 실체가 뭐냐, 실체가 잘 안 보인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위원장님 보시기에 과학 방역의 정확한 실체 어떤 걸까요? 과학이라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의사니까 환자를 치료할 때는 제 마음대로 하지 않죠. 네네. 근거를 가지고 하죠. 그 근거는 교과서에 있을 수도 있고 최근에 나온 논문이 있을 수도 있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정부가 비과학적인 걸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자료를 갖고 근거를 갖고 더 많은 자료를 생산하고 뭐 흔히들 많이 아시는 빅데이터라든지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면서 또 항체 수준들을 보면서 좀 더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할 것이고 그러면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그건 근거 있는 것이냐 정말 근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근거가 없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슬기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지난 정부보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조금 더 과학적인 부분은 어떤 걸 꼽아주실 수가 있을까요? 우선 통합정보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각 지역에서 역학조사한 것들이 그날 그 관련된 전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백신을 맞으라고 많이 강조를 하지만 과연 어느 분들이 어느 계층에서 얼마나 지금 모르는 감염이 됐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나간 감염, 또 내가 실제 알았던 감염, 백신을 맞아서 생긴 면역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과학적인 판단이 아무래도 이제 이 방역을 하다 보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런 비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방역은 최대한 지양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재택근무 활성화, 유증상자 휴가, 학원 원격 교습 전환 이렇게 권고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급격히 확산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권고안들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가 좀 궁금해요. 지금 소관 부처별로 공공 분야라든지 민간 분야에 이제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강제를 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역시 여전히 이제 자율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그런 호소가 되겠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조정도 하고 예를 들어서 환자 숫자가 걷잡을 수 올라간다 그러면 그 강도를 조금씩 올려가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정말로 너무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의료기관이 마비가 되는 옛날 같은 사태가 올 것 같다는 그런 추정이 생기면은 그때는 과거와 같이 인원이나 시간을 포함한 그런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학원 업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여름방학 이 시즌이 굉장히 대목인데 학원 단체들은 사전 논의가 없었다 이러면서 조치 철회를 촉구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학원 좀 억울하게 생겼죠. 예, 지금 이제 사실 여름방학 때 뭐 여러 가지 보수 학원들이 이제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좀 부주의하게 많이 모여 있는 장소가 될 것이고 교육부 사정도 이해가 가는 게 지금 20세 미만에서 발생률이 제일 높습니다. 네네. 상대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와 학원 협의회 쪽에서 좀 협의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서로 이익을 크게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근데 학생들이 오히려 학원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학원을 나가게 되면 PC방이나 노래방 이런 데 가면서 오히려 감염 위험에 노출되진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가지 말고 재택 수업을 하라는 거죠. 예, 집에 있으면은 바깥에 학원이 끝나고 이제 몰려다니고 하는 그런 빈도가 아무래도 줄지 않겠습니까? 네. 규제형 거리두기 아직은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규제라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 학원 가도 이렇게 규제 아닌 규제를 하니까 뭐 그렇게 이렇게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다 규제를 하면 옛날같이 뭐 영화관이라든지 뭐라든지 다 규제를 하게 되면 너무나 피해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지난 오미크론 유행 때 지난 3월을 정점으로 1,700만 명이 병을 이미 앓았습니다. 그리고 3차, 4차 접종자도 굉장히 많고 4차 접종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면역은 떨어지게 마련이지만 지금 이 시점까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아니면 백신을 맞고 면역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 가장 불편한 그런 부분까지 지금 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저희 자문위원회 많은 대부분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네. 변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백신을 맞았던 것들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괜찮은 건가요? 아닙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똑같은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맞는 백신은 완전 구형 백신이에요. 네네. 지난 20년 1월에 처음 나왔던 바이러스를 겨냥한 거고요. 그 사이에 바이러스는 변신을 거듭해서 지금 오미크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전 국민한테 4차 접종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위험군에만 4차 접종을 하라는 건데 예방 효과는 2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맞으면 8명 걸린다는 거죠. 그럼 백신 효과 없죠.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구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암만 구형이라도 사망을 50% 막아주는 거죠. 네. 3차 맞고 10명이 돌아가시면 4차 맞으면 그중에 5명은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 그다음 기저질환자 포함해서 그분들은 꼭 좀 맞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또 소셜 미디어에서 싸이 흠뻑쇼 다녀온 뒤에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런 후기가 다수 올라왔습니다. 마스크도 썼다고 하고 공간도 상당히 넓었던 걸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감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그런 데 참여하는 것은 크게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늘 야외 활동은 권장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지금 역학조사 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감염이 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쓰고 다 했대지만 그중에 일부는 또 끝나고 3, 4, 5 모여서 마스크 벗고 충분히 또 2차를 즐길 수도 있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야외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런 기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야외 활동이 크게 감염에 전염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흠뻑쇼 자체보다는 수반됐던 활동들에서 감염됐던 걸로 보는 게 더 맞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공연업계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많은 공연들이 재개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공연들도 공연 자체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거겠죠? 네, 공연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2년 반 동안.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래서 자율방역이란 거, 개개인이 지켜야 될 수칙들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야외 공연인 경우는 떨어져 있으면 마스크 벗어도 되고요. 만일 뭐 사람들이 많다면 마스크 쓰고 야외 공연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실내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마스크 써야 되는 수칙들, 그다음에 공연이 끝나고 또 이제 너무 오랫동안 마스크를 벗고 많이 밀집된 장소에 모여 있는 거를 지양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만 지키신다면 일반적인 사회가 돌아가는 어떤 현상이라도 저희가 강제로 막 제재를 하고 이런 것은 지금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4차 백신 접종률이 많이 더디다고 하더라고요. 4차 네. 접종 대상자들 꼭 맞아야 되겠죠? 예, 지금 50세 이상 전 국민하고요. 그다음에 18살에서 이상 중에서 이제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 약을 네. 늘 매일 드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맞아 두셔야 중환자실로 실려가는 일하고 돌아가시는 일을 50% 줄일 수 있고요. 이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오늘 꼭 좀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앞서 구형 백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 중인 개량 백신이 9월이나 뭐 8월 빠르면 이르면 8월까지 나온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때 개량 백신 맞는 게 낫다고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 부분들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개량 백신을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BA.5번에 대한 개량 백신은 10월 초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 네,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8월 말 얘기가 나온 것은 모더나라는 회사에서 BA.5가 아니고 BA.1번을 넣어가지고 만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만든 건데요. 그거는 역시 BA.5가 아니다 보니까 BA.5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효과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아직도 미국에서 승인도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승인 절차를 거친다면 우리나라 식약처를 통해서 승인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8월 달에 생산은 완료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직접 주사를 맞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기 때문에 위험 구분에 속한다고 정부가 권장하는 분들은 개량 백신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맞으시는 게 더 현명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최대한 빨리 맞아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산세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각종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확산세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 확산세가 잦아들고 나면 이제 아무런 규제가 없는데도 확산세가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힘을 못 쓴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 백신을 못 쓴다고요? 코로나가 이제 힘을 잃었다고 봐도 되지 않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계기가 돼서 발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게 되죠, 스스로. 네네. 내려오는데 지금 제가 저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 제일 걱정하는 시기는 10월, 11월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아직도 면역이 꽤 남아있다 다른 사람이 많다고 했지만 네네. 3월을 정점으로 앓은 분들은 6개월, 즉 한 9개월이 이번 9월 달이 되면서부터는 면역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많이 끝나는 그리고 거군요. 3차 맞은 분들은 이미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4차를 맞더라도 지금 맞으면 그 효과는 한 3, 4개월 길어도 그렇게밖에 안 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11월 달쯤이 되면은 모든 국민의 면역이 떨어지는 시기가 도래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코로나는 생길 겁니다. 얼마나 크게 생길 것이냐, 또 그전에 우리가 혹시 개량 백신이 나와서 얼마나 그거를 안전하게 막으면서 갈 것이냐, 또 의료 체계는 어떻게 준비가 돼 있을 것이냐 등등 이런 모든 준비들이 그때를 위한 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정부 정책들보다 내 몸에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더 중요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개개인은 잘 모르죠. 내 면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그걸 실제로 측정할 방법도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정기석 자문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